지난 몇 년간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변화는 노화라 부르는 것이 더 적당할 것입니다. 나이가 더 들었고 시력은 더 나빠졌으며 더 느려지고 더 약해져 갔습니다. 변함없었거나 오히려 더 강해져 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향한 믿음과 지지, 그리고 이재명을 반대해온 것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이재명이 보여준 모습은 약간의 불쾌함을 주긴 했지만 무시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승리를 의심할 필요가 없을 만큼 여유로웠고 승자의 관용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이재명에 대한 문제의식의 시작은 다소 사소했고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행적들 속에서 부정과 부도덕이 하나씩 드러나 보이기 시작했고 조금씩 문제의식이 쌓이고 커져갔습니다. 이재명이 지나간 자리엔 늘 배신당해서 버림받은 과거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탄압받고 목숨을 잃기까지 한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부정과 범죄로 망가져 부패해버린 시스템이 나뒹굴었습니다. 거짓말로 숨긴 거짓말만이 떠돌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잘잘못을 법이라는 엄격한 잣대를 통해 심판하는 재판에서도 정상 참작을 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어쩌다 잘못하게 되었는지 따져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기보단 뉘우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인생을 통틀어 정상 참작할 여지는 없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으며 그 잘못들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잘못들을 저질러 왔기 때문입니다. 비판의 순간들을 모면하기 위해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말해왔으며 그렇게 층층이 쌓여 올려진 거짓말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탑이 바로 지금의 이재명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총장 출신의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공화국이 될 거라 말합니다. 독재 시절처럼 검찰이 없는 죄도 만들어 덮어씌워 수많은 무고한 피해자가 생겨날 거라 말합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조작된 트라우마를 건드려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비열함만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민주당 안에서 수없이 겪어온 경험을 근거로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거짓말 공화국이 될 것입니다.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해대고 그것들을 덮기 위해 바른 말을 탄압하고 말살시키려 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검찰공화국은 두렵지 않습니다. 저의 트라우마는 검찰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두려운 것은 선거의 결과로 거짓말 공화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3월 4일 금요일입니다. 선거를 5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가 시작됐네요. 예, 저는 라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호구맨님 나와 계십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오늘은 네. 좀 목이 좀 덜 담긴 채로 시작했나? 네, 잘 푸셨는데요. 맨날 그 모니터링 해보면 목소리 푹 잠겨가지고 호구맨입니다 이러고 시작해가지고 왜 이러지 맨날. 왜 그러냐면요. 인트로가 길어서 그래요. 인트로 녹음하는 동안 목이 잠기는 거야. 참고로 오늘의 인트로도 역시 호구맨님이 써주셨습니다. 저는 읽기만 했기 때문에요. 나이는 저도 나이는 먹으니까요. 나이 들죠. 예. 그렇습니다. 한 문장을 빼셨네. 이 노세 안 되는 문장을. 그런가? 아니 근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력은 이제 저도 조금 노안이 이렇게 올랑말랑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예, 뭔가 이렇게 작은 물건을 이제 가까이서 보게 되잖아요. 예. 가까이서 보려고 하면은 초점이 잘 안 맞아 이게. 바느질 안 하시죠? 안 하죠. 예. 그러면은 좀 늦게는 타이밍이 늦을 수도 있겠다. 저는 바느질로 종종 깨내기 때문에. 그렇죠. 바늘 실 깨다 보면 어느 날부턴가 바늘귀에 이렇게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직접 실을 깼는데 그거 말고 이제 철사로 이렇게 바늘 귀에다 가는 철사를 집어넣어 가지고 실을 딱 걸어 당기는 그런 그거요. 예, 보조 도구가 있잖아요. 그거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안 보여서.
그런데 뭐 저기 다초점 렌즈도 별로라 그러고 쓰기 힘들다는 사람이 많고 뭐 그래서 참 거시기하면 이렇게 늙어가는구나라는 걸 좀 절감하게 돼요. 안 그래도 그 다초점 렌즈가 예. 좀 가격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렌즈가 예, 비싸기도 비싸고 그게 렌즈를 반으로 나눠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위는 오목 렌즈, 밑은 볼록 렌즈 그렇게 해서 가까운 것부터 이렇게 밑으로 보라고 네, 그렇게 그렇죠. 만든 건데 제가 생각할 때 별로인 것 같아. 그냥 아니면 뭐 라식을 해서 근시라도 고친 다음에 돋보기 안경을 쓰든지 그러는 게 차라리 낫지. 자, 오늘 아무튼 사전 선거 시작했습니다. 네네. 뭐 저는 이제 새벽에 간밤에 또 대본 정리한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또 날 새가지고 잘 됐다 그러고 6시에 바로 나가서 투표를 하고 왔거든요. 뭐 저기 PC님은 내일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리미리 해놓는 게 낫죠. 예, 제가 이제 아마 지난 총선일 겁니다. 2020년 총선의 첫 사전 투표를 네. 해봤는데요. 네. 하고 나니까 참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보니까 주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오미크론 때문에 당일날 안 하시려는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오히려 사람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어차피 근데 이 방송 들을 때면 사전 투표 끝났잖아. 그러시죠. 예, 그렇게 됩니다. 안내는 네. 필요 없겠다. 네. 벌써 이제 많은 분들이 네. 네. 뭐 저희뿐만이 아니고 또 당연히 이재명 지지자들도 열심히 투표 인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뭐 투표율로 누가 유리하다 그렇게 말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이번에는 잘하면은 그놈의 K 값과 비슷한 사전 투표 득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에이, 몰라. 하여튼 그렇게 되면 재미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조작 같은 소리를 좀 더 하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분이. 아니 문재인 정권에서 어떻게 투표 조작을 해? 투표 조작했다는 소리를 어떻게 해? 말이 안 되잖아. 아, 걔네가 언제 뭐 그런 거 따져가면서. 그리고 좀 선관위원장 노정이잖아. 그렇죠. 아, 이재명한테 친절한 노정이신데 무슨 정말 너무 친절해가지고. 그 현수막만 보면은 너무 황당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아무튼 지난주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저기 엊그저께니까 나왔던 것 중에 그것도 있잖아요. 1월 1일 날 알고 봤더니 이재명 당선 기원 구판을 열었더라. 예, 그런 예. 기사도 뜨고. 803? 네. 803에서 대구 구실하죠. 803 그쪽이 원래 그 저기 동화사라고 큰 절도 있고 사람들이 기원 드리러 많이 가는 동네거든요. 가는 산이거든요, 거기가. 네. 근데 그 구판 뭐 규모를 보니까 돼지를 12마리인가 뭐 잡았나 그렇고. 소가 2마리. 네, 소 2마리 잡았는데 그것도 이제 가죽 벗긴 소.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게 이제 제사용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나 봐요. 아니요, 그게 이제 그 재래용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네. 인신공양을 대신해서 가죽 벗긴 소를 쓴다고 해요. 소 소 가죽 덮어 씌워져 있으면 귀신이 보고 사람이 소인 줄 알아보니까 가죽 벗기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그런 뉘앙스가 있나 보더라고.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이제 얼핏 스쳐 지나가듯이 본 거는 일단은 소가 메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소가 이제 한 마리인가 2마리가 네. 깔리면은 일단 기본 한 8천만 원으로 가격이 시작되고 거기에 이제 돼지 한 마리가 추가될 때마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네. 얹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판이 대략 1억에서 1억을 넘는 규모의 구판일 것이다. 억대는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김어준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재희라던가 거기서도 이제 구판 이런 거를 다루는 적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이제 보통 그때는 이제 박근혜였죠. 네네. 박근혜가 이제 그 억대 구판 그래서 했었다고. 네. 보통 이제 그래서 뭐 대선용이라던가 아니면 뭐 나라를 건 네. 그런 식의 구판을 하면은 보통 그 억대 규모를 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의 이제 실제 사진을 이번에 제대로 보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정말 그렇게 구판 열어가지고 만약에 대통령이 결정된다 그러면은 내가 죽으면 난 저승에서 민주화 투쟁할 거야. 그 소돼지 받아 처먹고 나라를 지들 좆대로 굴리는 그 귀신 새끼들 때려잡으러 다녀야지. 거기서도 이제 이 저승가시 민주화 투사분들 뭐해요? 그런 귀신 새끼들 때려잡아야지. 그분들 다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 않을까요? 지금도.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근데 뭐 그래놓고는 뭐 김의겸 씨는 뭐 하나? 그 어떻게든 저기 윤석열 그 무속으로 엮으려고 그렇게 애쓰더니만 민주당에서 터졌는데. 굉장히 조용해지셨습니다. 그 기자회견도 열심히 하시고 막 그러더니. 그러니까요. 네. 예. 뭐 조용해지셔서
다행이긴 한데 이미 쌓인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고사에 차곡차곡 남아 있죠. 다 기록이 예. 남아 있죠 이제는. 뭐 알아서 잘 하시겠죠. 예, 잘 하실 거라고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예 저희를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귀여운 감자님, 동정남님, 이분은 처음인데요. 아 왠지 근데 좀 익숙한 예. 느낌이 들어가지고 붙잡아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예. 추적해 보겠습니다. 추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친절한 이순씨님, 달탄양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동종남님은 저기 다음에 혹시나 또 후원하실 거면은 배신자나 아니면 어장관리남으로 닉을 일단 그거는 이제 추적으로 좀 확실해지고 나서 알겠습니다. 다른 분일 수도 있잖아요. 다른 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이 아닐 수도 있어. 네. 자, 그 다음에는 팟빵을 통해서 둥시둥카님, 그린그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나이브 TV는 제공 이번 주부터 제공을 네. 저희 나이브 TV는 부산의 컴릭스 컴퓨터, 부산시 사하구 괴정로, 전화번호 070-8742-9595, 그리고 달품은 농장, 트위터 농사짓는 문파,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언더바 농사짓는 문파. 네, 언더바 농사짓는 문파 네. 두 분의 제공으로 네.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좀 더 체계화 시켜가지고 좀 있어 보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막 강제 광고야. 강제 광고야. 강제 광고. 네, 그러면 지난 한 주가 있었던 소식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잠깐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우크라이나 얘기를 오늘 좀 더 깊게 네.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그 뒤로도 계속 한 이번 주 중반까지도 계속 이야기가 이어졌고 아직까지도 보면 지지자들은 그 이재명 측이 처음에 던진 그 프레임 안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네네.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사건이 단순히 그 어떤 외교적인 문제나 아니면 이제 우크라이나 비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재명을 지금까지 띄워오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작용해 그 여론을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프레임을 어떻게 세우고 그다음에 거짓말을 어떻게 해왔는가 그런 걸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좋은 사례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걸 좀 비중 있게 다루려고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네네. 자,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짜는 이제 현지 시각으로 2월 24일 오전 4시 50분입니다. 새벽에 이제 한창 그 가장 안 보이는 시간이죠. 그렇죠, 네. 여명기에 그때 이제 들어간 거죠. 옛날 이제 우리나라 6.25 전쟁 발발 그렇죠. 시간하고도 네.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네, 자연스럽게.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선거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현 대통령이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정치권 밖의 인물, 그다음에 정치 경험이 없는 인물이 정치 초보자 네. 행동을 해서 네. 이런 비정치인 출신의 미숙한 통치자가 통치, 네. 뭐 미숙한 통치와 미숙한 외교로 이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전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프레이밍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미숙한 정치인으로 이제 윤석열을 대입을 시킨 거고 정치권 밖의 인물이면서 정치 경험이 없는 네네. 미숙한 인물이라고 이제 윤석열을 대입을 시킨 거죠 말하자면은.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이재명은 그 반대편 유능한 네. 경제 대통령 뭐 이런 게 되는 거겠죠. 일단 이재명도 외교 경험 없잖아. 없죠. 군사 통치 경험도 없잖아. 없죠. 근데 무슨 도지사랑 시작했다고 유능해. 이재명 후보가 그 군복이라도 한번 걸쳐본 사진은 네. 최근 사진에밖에 기억이 안 나요. 무슨 그 해병대 그 건들건들하는 그거요. 네네 주머니에 손 꽂아놓고 네. 예? 그거는 오직 대한민국 현역 육군 출신 예비군들만이 할 수 있는 그렇죠.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예비군 훈련 때만 가능합니다. 현역 공군이나 해군도 가능하지 뭐 예비군 가면은 현역 육군 출신이 아니라 본 적이 없어서 해병대는 보셨을 거 아니야 예비군 훈련장에서. 그렇죠. 해병대는 봤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이밍을 세우면서 민주당의 여러 인물들 안팎으로 여러 인물들이 이 우크라이나 이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하를 했어요. 와 정말 많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많은가 싶어요. 모아놓고 나니까 정말 많은데. 이것도 지금
추리면서 좀 뺄 거 빼고 한 건데도 이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하나씩- 일단 뭐 하나씩 지금은 봅시다. 네. 민주당 당적에서는 복당했나? 그러고 보니까 누구요? 김홍걸. 김홍걸 합당하면서 저거 됐잖아요. 김홍걸은 합당이 아니라 출당시켰다가 김홍걸도 출당했어요? 예. 최민희가 아니고? 최민희는 자동 출당이고요. 최민희 씨 같은 경우는 그 선거법 위반 때문에 자동 출당됐다가 이번에 이제 복권되면서 사면되면서 이제 돌아왔을 거고요. 김홍걸 씨는 이제 출당을 시켰었죠. 그래서 아마 그 윤미향이랑 같이 돌아왔나? 아마 그럴 겁니다. 뭐 아무튼 이 김홍 뭐 안팎이라고 했으니까 바깥 인사로 치더라도 뭐. 네, 어쨌든 뭐 친민주당 진영 네.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와, 김홍걸 씨, 와 젤렌스키 대통령을 국가 위기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숨어버린 대통령, 숨었다고 표현을 했네요. 완전히 잘못된 거짓 정보를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민희 씨는 이게 이 글은 최민희 씨 이 글은 이제 두 번째 쓴 글일 거예요. 첫 번째 페이스북에 이제 김홍걸 씨랑 거의 비슷한 같은 내용으로 쓴 글이 있었는데, 그래요? 예, 이제 거기에서 많은 비판을 받으니까 이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을 규탄한다 이걸로 시작하잖아요. 이게 실드 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제 푸틴만 잘못한 게 아니라 이제 뭐 구한말 우리나라도 무능부패했던 왕과 조정이 일제 침략을 막지 못했듯이 준비가 안 된 우크라이나 대통령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이 희생되고 있다. 김홍걸을 처음에 이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숨어버린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개전 초기에 그 러시아에서 퍼뜨린 거짓 정보예요. 아, 숨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번에 전쟁하면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현대전은 다각도로 전쟁이 수행되기 때문에 특히 그 여론전, 인터넷을 이용한. 여론전이 많이 이제 좌지우지하거든요. 그 흔히들 과거에 누구였죠? 유명한 그 전쟁 군사학자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 전쟁의 3요소로 정의를 내린 게 있는데 폭력성, 그다음에 우연성, 한 가지가 뭐였지? 아무튼 전쟁의 3요소를 그렇게 나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우연성은 그 군부대 실제 군 병력, 네. 전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건 또 운이 작용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의 3요소 중에 폭력성은 누구한테서 기인하냐면 국민한테서 기인을 해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전투 의지, 네. 항전 의지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폭력성만 꺾어버리면은 이길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2차 대전 이후로는 어떤 공격을 함에 있어 가지고 민간인 지역을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그 국민들 사기를 떨어뜨려 버리면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정보전도 같은 차원의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혼선을 주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 도망갔다고 해버리면 사기 확 떨어지잖아요. 네, 사기가 떨어지고 국민들도 같이 도망가게 되겠고. 뭐 이제 인터넷 같은 거 끊어 버리면서 이런 뉴스 퍼뜨려 버리면 순식간에 혼란이 오니까. 네. 그걸 노리고 이런 뉴스를 던졌는데 팩트 체킹도 안 해보고 김홍근은 덥석 물어가지고 좋다고 이재명 빠는 데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망신을 당한 거지, 사실은 이런 소리를 한 거는. 이 소리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젤렌스키 대통령 그 전투부 입고 나와가지고. 네, 그다음에 그 대통령 궁 앞에서. 네. 그 인터뷰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여기 있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가짜 뉴스가 도니까. 그렇겠네요. 되게 멍청한 거죠. 김홍걸 이 양반 그 외통위 소속 아니야? 그리고 국회. 맞습니다. 네. 네. 외통위 뺏지라는 인간이 그런 정보 하나 체크를 못해요. 이 양반은 나름대로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 뭐 그쪽에서 공부했다 그러고 뭐 그쪽에 인맥했다 그러고 그러던 사람 아니야, 이 사람도. 그렇죠. 이 사람도 뭐 유학 갔다 왔죠. 북방외교 쪽에 뭐 정통한 여론에 그런 소리를 했던 사람인데 러시아 쪽에 어떤 그 유언비어만 주워 듣고 이제를 한 거지 뭐. 한심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역시나 빠질 수 없는 추미애 전 대표의 얘기를 뭐 일부 보겠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사태 역시 국내 분열과 극한 대립이 외교적 위험과 전쟁을 초래한 것입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런 이제 우크라이나 이전 러시아가 침공하기 이전의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지도력이 부족한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나토 가입을 공언하여 감당하지 못할 위기를 자초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또 다시 얘기하면
아마추어 대통령이 미숙한 리더십으로 러시아를 자극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를 또 거리 유세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저히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이지 이거는. 네, 그리고 뭐 뉴스로 아주 잘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어제 뭐 그리고 또 이어서 박범계 이 양반 요즘 계속 뻘짓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해대가지고. 아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왜냐면 박범계 장관이잖아요, 장관. 그렇죠. 내각에 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무슨 저기 하위직 좀 변두리 장관도 아니고 법무장관인데. 뭐 실세 아주 중요한 위치라고 할 수 있죠. 코어. 예. 네, 내각의 코어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무슨 또 이상하게 러시아 침공 못하고 위기 키우는 아마추어 대통령이라는 뉴스를 자기 트윗에다 또 이렇게 링크를 해서 올려놨어요. 그 이제 나중에 이거 무슨 의미냐 그러고 이제 비판이 들어오니까 아무 뜻 없이 올렸다. 장관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국회의원도 그렇지만. 월급 도둑이야. 그러니까요. 행동이 아무 생각이 없어 하는 것들이. 아 참. 자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양반은 빠지지 이 않았습니다. 와중에 지광을 팔려고 그래 또. 러시아라고. 예, 자기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야당 국회의원 이 자기 연쇄어학당 출신 후배라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야당 국회의원이 야당 국회의원. 예. 다 옛날에 같은 러시아였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후배라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키예프가 아니고 키우브인가 발음이 이제 예, 키예프는 이제 러시아식 발음이라죠. 네. 네. 아무튼 그 우크라이나 크이후, 예, 크이후. 크이후 맞습니다. 예. 크이후인가 아무튼 뭐 거기서 이제 전화가 왔다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야당 국회의원이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어제 만나서 러시아와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데 정말 힘드니까 형이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정말 무의미하다. 그래서 이제 그 송영길은 그 통화를 하면서 대선 끝나면 이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선 끝나면. 송영길 씨가 그렇게 세계적인 인물이었나? 모르겠어요. 뭐 푸틴이랑 저기 뭐 악수한 것 같은 사진 한 장 있던데. 그렇죠, 그렇죠. 푸틴이랑 악수는 저기 스티븐 시갈도 합니다. 그렇죠. 스티븐 시갈이 2017년에 그 러시아로 러시아 시민권을 땄어요. 그 사람이. 귀화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미국에서 사고를 엄청 많이 치고 무슨 막 그 여배우 성추행건만 한 5건인가 걸려 있고 돈 떼묻고 뭐 마누라 패고 별지랄을 다 하고 지금 러시아로 토낀 상태예요. 그런 장면도 저기 가가지고 푸틴이랑 악수하고 지금 러시아 특사로 다니거든 해외에. 네. 베네수엘라 가서 마두라한테 일본도 선물하고 막 그랬어. 그런 게 러시아랑 친분을 과시하는 거라고. 송영길 씨도 무슨 스티븐 시갈급이야? 이 와중에 무슨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 전쟁 중재를 하겠다는 등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자의식 과잉도 이거는 민망하지. 이 정도면은 이거 이런 소리 누가 믿어? 지지자들도 안 믿겠네. 그러면서 이제 그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했던 얘기를 이제 슬쩍 여기다 집어넣어요. 윤석열 후보가 25일날 TV 토론에서 힘의 기초한 평화를 말했다. 100% 자기도 동의를 한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 문재인 정부 동안에 이제 이런저런 막 그 군사력을 많이 확장을 했고 뭐 무기 개발도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군사 강국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런 군사력을 바탕으로 평화기를 펼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단 한 번의 남북한 군사 충돌이 없다는 사실을 윤석열 후보는 잘 공부하고 발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건 지금 민주당 당대표가 할 소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남북 국회 비준 판문점 회담. 판문점에서 국회 비준안 통과시켰냐고 질 끌다가 결국 안 했잖아. 이제 뭐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죠. 끝났죠. 예. 사실 문재인 정부 내에서 종전선언 하려고 진짜로 추진했으면 할 수 있었는데 거의 그 사보타주 넣은 거 아니에요. 태업했잖아. 그다음에 무슨 방위비도 깎았지 민주당이. 그래놓고는 광팔 때는 또 정부 거라서 광을 파나 이렇게. 그러면서 선제 타격을 거론하는 것은 우리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이 얘기한 선제 타격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킬체인을 이야기한 것이고 이거는 우리의 실질적인 미사일 방공 체계에 하나의 전술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국방부 장관도 얘기에 관해서 선제 타격이 그런 의미다라고 잘 설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전쟁광 프레임 씌우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재명은 강조했는데 이재명은 강조했다. 평화는 물과 공기 같아서 깨질 때 그 소중함을 알게 되지만 늦은 것입니다. 말 자체는 맞는 말이죠. 뭐, 그걸 아는 인간이 저기 뭐 국방비 깎아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하면 되는데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그 전에는 자기가 무슨 빨갱이 프레임에 빠지는 게 싫어가지고 그랬는지 뭐 자기도 뭐 선제 타격 해버려 강력하게 뭐 응징해야 된다 뭐 그런 거 아니 말도 그리고 저 하고. 북한에 대해서 비하 발언도 꽤 했잖아요. 보면은 지금 워딩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뭐 김정은 그런 거 짜증 난다는 식의 그런 식으로 네네. 그런 식의 워딩도 쓰고 그랬는데 뭐 이재명이 무슨 실용 국제 얘기 이재명이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무슨 실용 국제 얘기야. 그리고 얼마 전에 오늘 그런 기사가 떴죠. 그 호주 총선에 지금 호주가 총선 시즌인가 본데 네. 호주 총선에 그 중국이 개입했다고. 호주 정보부에서 그걸 깠어요. 중국 개입 정황이 있다고.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이제 뒷돈 대주고 밀어주려고 했다고. 수상합니다. 저는 송영길 씨, 이재명 씨도 수상합니다. 이재명 후보도 수상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이상한 얄딱거리한 어떤 그런 포지션을 취하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뭐 지금 얼굴 잘 안 보이시지만 그 전 대표님도 네. 상당히 친중 인사 중 대표적인 민주당 내 친중 인사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렇죠. 꾸리합니다. 아무튼 뭐라고 지금 뭐 드러난 트집 잡아서 얘기하는 근거도 없기 때문에 없죠. 예, 뭐 그건 없죠. 세게 말하기는 못하지만 중국에 대해서 좀 그 확실한 선명한 프레임을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느슨해 보이죠. 예. 예, 많이 느슨해 보이죠. 사실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상대가 중국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무튼 송영길도 그래서 이 와중에 자기 광 팔고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또 전쟁광 프레임 씌우려고 들었고 그 반면에 이재명은 평화를 사랑하는 유능한 실용외교주의자다 이딴 식으로 이제 이상한 포장을 해댔어요. 네, 그래도 뭐 앞에 두 사람 김홍걸 최민희보다는 조금 나아 보이긴 하네요. 네. 당 대표인데 그래서. 그래야겠죠? 근데 이 자기 광판 거에서 점수를 다 까먹었죠. 억울하더라고요. 이어서 네. 이제 당 외부 사람들 한번 봅시다. 네, 우리 황 선생님. 오랜만에 좀 등판하셔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젤렌스키의 결정적인 실수는 러시아를 자극한 데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을 너무 믿었다는 게 결정적인 실수다. 이제 반미주의자. 뭐 이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건 젤렌스키의 실수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실수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우크라이나의 실수죠. 우크라이나의 실수.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젤렌스키의 그 연설에 대해서 또 연설을 한 구절 인용을 해가지고 우리와 함께 싸울 국가는 없어 보인다. 홀로 남겨져 나라를 지키고 있다. 젤렌스키가 어제 대국민 성명에서 한 말이다. 젤렌스키가 바보 선언이다. 함께 싸워줄 국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젤렌스키가 멍청한 것이다. 멍청한 젤렌스키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페북글 끝맺음 보면은 인기를 얻기 위해 자극적인 발언을 하는 자에게 국가를 맡기면 우크라이나를 당할 수 있음을 명심한. 노. 우크라이나 아닙니다.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이제 이 중간에 젤렌스키가 바보 선언이라고 말한 거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얘기를 할 테지만은 이거는 사실은 황백이 촛도 모르고 지가 지금 이 소리한 게 얼마나 띨빵한 소리인 줄 모르고 한 소리라는 게 이제 뒤에 가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간만에 등판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또 계속 쌉소리를 남겨주시고 또 요걸 바가지로 쳐먹고 계시죠. 자, 이어서 또 이제 빠지면 섭한 분이죠. 이분은. 네, 우리 역사학자님. 네. 흑역사 학자님. 흑역사 생산가라고 해야 되나? 전우용 씨. 자, 이제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군사작전을 선포했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의 책임과는 별도로 무식하고 무능한 코미디언을 대통령으로 뽑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처지가 안타깝습니다. 국민이 무식한 통치자를 선택하면 무식한 통치자는 대개 재앙으로 보답합니다.라고 이제. 이거 되게 너무 짜증나. 네. 무식하고 무능한 코미디언을 뽑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러면 일단 무식하고 무식하지도 않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뒤에 가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그리고 뭐 정치 바깥의 이력을 보면 무능한 사람도 아니었고 이 사람이. 아무튼 이제 이딴 식으로 트윗을 올렸다면 이제 또 사람들이 또 욕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변명이랍시고 한다는 소리가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켰지만은 뭐 그렇다고 선조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병자호란이 예, 인조 책임이 아닌 것도 아니고 네. 김일성이 6.25를 일으킨 게 이승만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푸틴한테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무식하고 무능한 통치권자에게 영웅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려면 인조도 위대한 인조 대왕으로 바꿔보려야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둘 다 깔 수 있다. 자기 말에서는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무식한 소리죠 이게. 이것도 이제 뭐 뒤에 다시 한번 네. 설명을 해드리게 되겠지만 이 보면은 디테일을 아무것도 네, 모르니까 젤렌스키에 대해서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막 써짓긴 거예요. 인간들이. 자 이제 이어서 이재명. 근데 이제 본인이 등판하셨죠. 네. 본인이 이제 토론 때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난리가 사단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네. 이거 박제되어 있으니까 완벽하게. 네. 그래서 지난 2월 25일 TV 토론에서 6개월 초보 정신이 대통령이 되어서 나토가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토 가입하겠다고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충돌했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을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재명을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려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떻게든 무능한 사람이 돼야 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도 이게 내용이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기사를 좀 찾아보다가 마침 한국일보에서 네. 좀 재미난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네네. 그래서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러시아 침공이 정말 우크라이나의 코미디언 대통령 탓일까? 예,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사에서 제일 처음 짚어주는 거는 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욕을 먹는 것인가?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에 이 기사를 많이 인용했다 그래요. 그 뉴욕타임즈에서 작년 12월에 보도를 했는데요. 네. 젤렌스키는 집권 이래 정부와 대통령궁 측근을 자신의 옛 동료와 맞습니다. 일가 친척으로 채우고 있다. 그 방송국 같이 일했던 방송국 PD나 스태프들이 강요로 많이 실제로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젤렌스키 정권에,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속한 이제 여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여당에서 이제 고위직 인사를 했던 드미트리 라준코프라는 사람이 탈당을 하면서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소식의 소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정권의 고위직 인사는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는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기는 편하지만 군사적 위협이 닥쳤을 때 국가에 어려움을 준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이제 하원 의장에서 물러난 후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판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황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은 1차 투표에서 30% 득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결선로 이제 갔더네. 결선 가서 결선에서 이제 70% 득표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꾸준하게 지지율이 하락세에 들어서 있는데요. 그 우크라이나 여론조사 업체 발표에 의하면은 지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은 24.6%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뒤를 그 직전 대통령이었죠. 포로셴코 네. 16.8%. 네. 그다음에 3위가 그 전에 이제 총리를 했던 그 여자 총리 했던 분이 있어요. 티모셴코 네. 9.9%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은 이제 꾸준히 하락세인데 하락세이긴 한데 자 결선 투표는 결선 투표니까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딱 양자택일 네. 그렇죠. 두 명 가지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1차 투표 기준으로 보면은 30%에서 지금 24.6%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괜찮은 수치죠, 이 정도면. 예, 괜찮은 사실. 수치 네.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2위와 3위와의 격차를 생각해 보면은 네. 2위가 16.8%니까 그렇게 뭐 정권 지지율에 커다란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라고 그렇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그전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미국 대사 네. 이제 스티븐 파이퍼라는 사람은 젤렌스키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이거라고 합니다. 반부패 개혁 실패와 올리가르히. 네. 올리가르히는 여기서 뭐냐면은 그 우크라이나가 옛날 소비에트 연방 소련에 있을 때 그 지역 재벌이라고 합니다. 지금 소련 재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올리가리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첼시 구단주 유명한 그 러시아 사람이거든요. 네, 석유 재벌. 네, 그 사람이
푸틴이랑 친구고 네네. 실제로 러시아에서 정치도 했었거든요. 그 재력을 바탕으로 그 사람이 한 11위 정도 돼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전체 그 재벌 순위에서 그런 네. 사람들이 이제 올리가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내부에 올리가르히의 영향력을 줄이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은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선될 때 캠페인이 이런 부패를 청산하고, 네, 올리가르히의 영향력을 줄이고. 근데 저기 정작 젤렌스키도 전주 하나 있거든 등 뒤에. 그렇군요. 네, 재벌 하나 없고 그 친하게 지내는 재벌 하나 있거든. 그래서 그게 이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네.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다. 지지율에 대해서는 이제 이 옛날 그 우크라이나에 나가 있던 미국 대사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주 러시아 미국 대사였던 마이클 맥폴 씨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지역에서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이 됐다고 해요. 네. 우크라이나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알려졌는데 딱 그 동부와 네. 서부가 이제 딱 반반 나눠진 건 아니지만 이제 동부가 이제 동쪽에서부터 대부분 아니지 동부가 러시아랑 이제 접경이니까 그렇죠. 동부의 일부 네. 그리고 유럽과 맞닿은 이제 서부에서 이제 중심까지 네. 그러니까 상당 한 3분의 2 정도 될까요? 네. 네. 그래서 그 동서부가 나눠져 있는데 이제 친유럽 성향의 주민들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계 주민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동부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는 동부 그 친러시아 이제 이주민들 많이 또 있다고 하죠. 그쪽에는. 그래서 갈등이 굉장히 서로 크다고 하죠. 지역 감정이 있죠. 네네. 지역 지역 감정, 감정이 민족 감정이 상당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모든 지역에서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단결해 있기 때문에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규모 군사 개입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선택한 것이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 2014년에 크림 전쟁 아세요? 네네네. 크림 전쟁 그때가 이제 그 소치 올림픽 때였나 그랬잖아요. 동계 올림픽 때거든요. 크림 전쟁이. 그래서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동계 올림픽 하는데 그 와중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냥 후딱 지나갔어요. 전쟁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게. 근데 크림 전쟁이 왜 일어났냐면은 그 우크라이나 내에 어떤 그 슬라브 그 러시아계 민족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들어가서 크림반도를 뺏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단결된 게 역설적으로 무엇 때문에 단결됐냐면은 2014년 전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란분자들을 러시아가 다 데리고 간 거야. 크림반도를 뺏어가면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 내에 반군들이 남아 있긴 한데 크림 전쟁 때 이제 반군들 상당수는 러시아로 흡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네. 그 14년도에 크림반도로 말하자면은 반동분자들 상당수가 크림반도 전쟁 이후에 러시아로 흡수가 됐으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그러니까 성향의 사람들이 상당 부분 크림반도로 그냥 넘어가 버리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걸 우리나라 상황으로 굳이 빗대자면은 이해하기 쉽게 빗대자면은 16년도에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민주당 안에서 반란 분자들이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렇죠. 바람에 오히려 또 민족이 또 단합돼 버린 면이 있고. 그래서 크림반도를 제외한 우크라이나는 단결됐다. 예, 그러니까 애초에 푸틴이 만약에 크림반도를 안 쳤다고 그러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돌아가는 게 오히려 푸틴 입맛에 더 맞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그러니까 내부가 계속 분열되고 좀 혼란스러워야지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괴뢰 정권 자기들 어떻게든 공작을 펼쳐가지고 정치적인 공작을 펼쳐서 괴뢰 정권을 세울 만한 그런 마음을 먹어볼 만한데 그게 안 되게 자기들이 스스로 자성자박을 한 거예요. 사실은 크림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크림반도 병합을 해버리면서 뭐 깔끔하게 정리가 된 면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일보 기사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정책 방향을 얘기를 하면은 네. 집권기 내내 나토 가입을 추진했던 거는 뭐 사실입니다. 네. 근데 단순히 이제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만 했으면은 뭐 그냥 그래 푸틴을 기분 나쁘게 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러시아하고도 계속 협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마치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육자회담 하듯이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를 올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독일과 프랑스를 같이 불러서 사자 협상을 하는데
그 동부 지역이 좀 러시아 성향이 강하잖아요. 접경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예, 접경 지역이고 거기 이제 러시아계 사람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특별 자치권을 줄 테니까 거기 이제 신경 쓰지 마라 러시아는. 네. 왜냐면 크림반도 들어올 때도 그 크림반도 그 자치회죠. 그러니까 뭐 지방의회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는 이제 친러시아 성향의 이제 슬라브 민족 보호한다는 그런 네. 명분으로 들어왔는데 왜냐하면 또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자기네들 이제 우크라이나를 떠나서 러시아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자치권을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때 네네. 지방의회에서. 네. 그게 이제 다만 법적인 효력은 없을 뿐이죠. 왜냐하면 그냥 그렇죠. 지방의회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그 국가의 영토가 넘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회에서 다뤄져야 되는 거고 그렇죠. 국민 투표로서 다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는데 중이 절을 들고 떠나려고 하니까 네네네. 그건 안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푸틴이 자국민을 보호하겠다고 이제 밀고 들어가는 네. 그게 된 건데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향하는 그 우크라이나 반군 지역에 대해서 특별 자치권을 제안을 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서구 쪽, 유럽 쪽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의심을 하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우리 편이 맞는 거야 아닌 거야 의심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다고는 합니다. 뭐 둘 다 만족스럽지 못한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동부 쪽에 어떤 자치권을 보장을 해주면 러시아가 밀고 들어올 명분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걸 노린 거라고 봐야죠. 네네. 그러니까는 서구와 러시아 양쪽의 의심은 상관없이 그냥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 행동을 보면은 의도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혼란을 최대한 막는 거죠. 그렇죠. 네. 나토에 가입을 해서 러시아가 혹시 이상한 마음을 먹고 밀고 들어오면은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밀고 들어올 명분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군 지역에는 특별 자치권을 제안을 한다. 네. 네. 이런 식으로 흘러갔던 거죠. 그러니까는 상황을 보면은 이게 결과에 짜맞추면은 모든 게 다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일단 러시아는 밀고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추진한 거는 사실이고 그거를 푸틴이 싫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다 뭐 무능한 젤렌스키 대통령 때문이냐? 이게 과연 무능한 전략이었냐? 이거는 그 관점을 완전히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무조건 그게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뭐 그것도 그렇고 애초에 그 우크라이나 처한 상황 자체가 2000년대 이후 그러니까 21세기 들어가지고 계속 악화일로로 걸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잘못해서 전쟁이 났다라는 거는 틀린 얘기예요. 맞아요. 네, 네. 계속 삽질을 해온 거야 우크라이나가 그 동안에. 그렇죠. 길게 그러니까 삽질을 해온 끝에 전쟁이 터진 거지. 친 러시아 정부가 들어왔을 때도 그랬고 그 뒤로 반 러시아 정부가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나름 해보겠다고 나선 게 오히려 젤렌스키 대통령이고. 그렇죠. 예. 근데 그냥 푸틴이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마추어스러운 마치 그 한 20분짜리 그 영상 만들어 가지고 막 그 클립 만들어 가지고 클립 만들어 가지고 목소리만 이렇게 나오고 네. 따봉 막 받고 네. 그런 수준으로 논평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냥 이제 그 젤렌스키를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만 이것도 확증 편향이죠 일종의. 그렇죠, 그렇죠. 무능하게 보일 수 있는 어떤 근거들만 엉성하게 짜집게 해가지고 그냥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정치적 상황은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흘러왔다 치고, 그다음에 뭐 이 양반에서 전쟁에 대해서 대비를 안 했느냐, 그다음에 뭐 주변에 도와줄 나라가 정말 없었느냐 이걸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원래 소련에서 분리 독립하던 그 90년대 말만 해도 되게 군사적인 강국이었어요. 소련의 어떤 알짜배기 그 전략지기도 했고, 그래서 주둔군 숫자도 많았고, 그리고 핵도 가지고 있었죠. 핵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전략 폭격기. 전략 폭격기. 예, 그 러시아제 전략 폭격기 그 몇 대 없는 거 있어요. 되게 멋있게 생긴 거. 그런 것도 가지고 있었고 그랬는데, 그거 이제 그런 것도 상당수가 이제 다들 핵은 이제 그 서방의 원조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러시아의 핵은 다 다시 넘겼고, 그쪽 우크라이나에 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유출돼 가지고 엄한 데 팔려갈 수도 있다 그렇게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핵무장은 이제 자체적으로 해체를 했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게 그 무기를 일단 유지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무기라는 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돈이 들어가요. 유지 보수하고 그렇죠. 굴려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유지 보수할 능력이 안 되니까 많이 이제 해체된 무기들도 꽤 있고 뭐 팔려나간 무기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군사력이 지속적으로 약해졌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크림 전쟁 때 이제 그래가지고 한번 깨졌죠 러시아한테. 그러고 나서 그 뒤에 그 우크라이나가 아무런 준비를 안 했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확 떨어지긴 했는데 원래 2013년에 그 우크라이나가 그전엔 징병제였는데 모병제로 전환을 하려고 그러다가 네. 전쟁 터지는 바람에 취소를 했어요. 징병제로 갔었고 그리고 원래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2023년부터인가 다시 그 모병제로 전환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취소된 상태지. 그렇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군대는 계속 군대를 유지를 하면서 그냥 유지를 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약해진 전력을 보강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보면은 뭐 서방에다가 미국에다가 이제 한 6개 대대 정도 그 보내가지고 계속 훈련시키고 서방이 이제 선진 군사 기술 받아와가지고 전파시키려고 그런 식으로 했었고 이제 계속 무기도 개량을 해오고 해왔었는데 그게 이제 눈에 안 띄었을 뿐이지.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전쟁이 터졌잖아요. 전쟁이 터지고 전쟁 초반에 이제 우크라이나 괴멸됐다고. 그러니까요. 금방 수도가 함락되고 네, 뭐 끝장났다고 상황이 끝날 것 같았었는데 그런 얘기 나오는데 막상 뭐 며칠 지났는데 계속 러시아군 고전하고 그 뒤로는 러시아군이 고전하고 있다는 뉴스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초반에 괴멸됐다는 뉴스 자체가 가짜 뉴스였고 러시아가 퍼뜨린 가짜 뉴스였고, 그러니까 근데 이 가짜 뉴스를 물어가지고 젤렌스키를 깔려고 했던 이 민주당 안팎의 인사들은 멍청한 거죠. 그 러시아한테 낚인 거지 말하자면은. 네. 그리고 도와줄 국가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폴란드 참전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괴멸됐다고 초반에 뉴스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공군이 완전 거의 그냥 전투기 다 싹 다 날아갔다고 폭격 받아가지고 날아갔다고 실제로 러시아가 공군 기지들을 폭격을 하긴 한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 비행기가 없었어. 비행기를 루마니아로 다 장박해 놓은 거야. 네. 미리.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놨으니까 이거 루마니아하고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뭐 도와준 나라 있었네? 벌써 2나라 나왔네? 이제 왜? 그 다음에 그 대공 미사일도 다 박살났다고 그랬는데 대공 미사일이 다 박살을 나긴 났어요. 네. 1성급 무기들이 다 박살을 났는데 문제는 러시아 전투기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꽂아요. 그러니까 서방의 동급 전투기랑 비교하면 꽂아요. 뭐가 꽂이냐면 전자전 능력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구형 상대적으로 구식 대공 미사일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1성급으로 있던 대공 무기들은 박살이 났는데 2성급들은 다 장박해 놓은 거야. 만약을 대비해서. 네네. 그랬다가 이제 러시아는 1성급도 다 작살냈다 그러고 전투기 좋다고 날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떨어지는 거야 한 대씩. 숨겨놨던 2성급들이 나와가지고 쏘기 시작한 거야.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무능했던 게 아니었다고. 전혀 무능한 대통령이 아닌데요. 네, 그리고 지금 잘 싸우고 있잖아 계속. 그렇죠. 지금 러시아군은 하루에 뭐 400명씩 죽는다 그런가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 지금 사망자 비율로만 따지면 거의 한 100대 1 가까이 되는가 그럴걸요. 네. 그래서 러시아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준비를 최대한 착실하게 해온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러시아군은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조금씩 계속 그 서방에 지원이 들어가고 있죠. 뭐 전투기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구호품. 그러니까 가능한 선에서 이제 다들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 자체가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키고 있고 그 군보 입고 나와가지고 나는 여기 있다고 연설을 한 게 그 자체로 굉장히 유능할 수 있는 게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다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 세계 사람 중에 마음이 안 움직인 사람들은 그 연설로 마음이 안 움직인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 또 러시아 국민 전체도 아니고 러시아 국민 중에도 반전시위한 사람들 많으니까 러시아에서 전쟁 찬성하는 사람들. 중국 사람들 중에도 보면 푸틴 찬양하는 사람들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사람들. 그다음에 북한 사람들. 북한도 지금 공식적으로 그 러시아 편 들고 나왔으니까. 그리고 한국의 민주당 애색들밖에 없는 거야. 그 사람들 제외하고 전 세계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젤렌스키를 응원했어요. 그만큼 여론이 움직이니까 서방 국가들이 움직이는데 훨씬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거지.
미국이 좀 돈 된 줬는데 미국 국민들이 반대해 버리면 못 하잖아요. 쉽게 못 하잖아요. 근데 미국 국민들이 다 하라고 하니까 찬성하니까 시원하게 돈 쏘잖아요, 계속. 그다음에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 중심을 잡고 있으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또 네, 항전 의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항전 의지를 예. 불태울 만한 거예요. 80세가 넘으신 분이 막 군에 자연 입대하시고 예. 그다음에 막 결혼식을 막 올린 부부가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동반 입대해가지고 총 들고 뭐 이제 이런저런 사례들은 보면 그런 건 잘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그건 또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하는 프로파간다들이 있거든요. 그럴 수는 있겠죠. 뭐 예. 대표적인 게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알려지지 않은 고스트 파일럿이라고 불리는 전투기 조종사가 한 명 있어요. 개전 초기에 나와가지고 혼자 6대 떨궜다 그래. 러시아군 전투기를. 예. 믿기가 힘들. 근데 이제 물론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전투기랑 러시아제 전투기가 성능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 미그 29를 타고 나왔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 수호의 27이나 미그 29를 다 잡았다고 그러는데 6대를 잡았다고 하는데 파일럿 신원을 안 밝히니까 일단 소속도 안 밝히니까 네. 이게 실존을 한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 계속 나와요. 그런 식으로 전쟁 영웅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나오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죠. 근데 다만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 전반적으로 항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 근데 그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 이거는 명확한 네. 사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민주당식에 뭐 코미디언 출신의 무능한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지금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식이면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뭐 무식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양반 그 젤렌스키 이 양반은 러시아 국립대 경제학부 법학부 석사 출신이에요. 변호사 자격증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러시아 국립대가 우리나라 서울대보다 더 빡세요. 여기 지금 학교 세워진 200년 가까이 되는 학교야. 19세기에 세워진 대학교에서 법대적 법학 전공하고 나와서 법학 석사 따고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코미디언도 그냥 코미디언 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 방송국 대표이사 뭐였지 PD 겸 상임이사인가 했던 사람이에요. 직원 400명짜리 공주파 방송국 했던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은 무식하고 무능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뭐 밖에서 그냥 사람들 대충 웃기다가 들어온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보이게 만들고 싶었던 거지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딱 유일하게 그 우리나라 코미디언 한 분이 그렇죠. 예, 그분은 반박을 하신 것 그분은 같은데. 코미디언 입장에서 코미디언 비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은 그렇죠. 젤렌스키는 또 그냥 그런 코미디만 했던 그런 단순한 코미디언도 아니었다고 이 사람은. 정치할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정치 풍자 네. 코미디를 코미디를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는 거는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원하는 게 뭔지를 다 잡아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기존의 정치가 뭐가 잘못된지 분석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뭐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사회 돌아가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그 정도면 한번 해볼만 하지 뭐. 이명박도 대통령 했는데 노후가 되면 연락이 뛰어도 대통령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젤렌스키는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그다음에 무능해서 전쟁을 일으킨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다음에 전쟁이 터진 다음에는 오히려 유능함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의 지지를 받고 있죠. 네. 한번 봅시다. 이재명이 전 세계 지지 받았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욕 바가지 쳐먹고 있는데 누가 무능해? 이 상황에서 이재명은 실제로 전 세계에서 욕 쳐먹고 있잖아 지금. 뻘소리 해가지고 레딧에 지금 퍼다 나르는 바람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연락이 무능한 후보 하나 올려놓고는 누구더러 무능하다고 그러는 겁니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근데 이제 민주당은 어떻게든 이 사람이 무능해야지 이재명이 돋보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자석 작업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 그냥 뒷짐지고 있으면서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했잖아요. 친구 만나면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재명을 지켜야 되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지 이게. 아니 그냥 그 드라이하게 이야기해서 됐다고. 그냥 친구는 러시아 나빠와.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응원한다. 요 얘기만 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 제일 먼저 이재명이 제일 먼저 했어요? 아니면 누가 먼저 했어요? 토론회에서 이재명이 얘기를 한 게 그게 시작 아니었습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이재명 지키겠다고 막 최민희랑 김홍걸이랑 막 네. 싹 다 튀어나온 거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냥 이재명 혼자서 그렇게 놔뒀어야지. 그게 되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젤렌스키 대통령 취임사 중에 일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저의 초상화를 여러분들 사무실에 걸기를 원치 않습니다. 대통령은 성상이나 우상 그리고 초상화로 삼는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의 자식들 사진을 걸어놓고 매사 결정에 앞서 바라보십시오. 이거 되게 민주주의적인 대통령이 할 법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개념이 확실하게 바뀐 사람 같지 않습니까? 적어도. 아, 그러니까 이 양반이 현실 정치에서 어떤 한계에 부딪히고 그래서 뭐 잘 못한 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정이니까 그야말로 내정이니까 우리가 뭐라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닥친 사태 그러니까 그야말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전쟁 터진 것 자체는 이 사람 혼자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우크라이나가 전반적으로 삽질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은 유능해요 충분히.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전 세계에 욕을 먹고 있는 이재명이 무능하지. 그러니까 나도 맨 처음에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다 그 얘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아 괜히 뭐 긁어 부스럼 일으켰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안 할 수 나토에 가입하고 안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러시아는 침공을 할 거였어요. 어떤 식으로든 뭐 간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오히려 나토에 어떻게든 가입을 하는 게 마지막 안전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쓴 거일 수 근데 있죠. 지금 뭐 나토에서는 뭐 이렇게 아 좀 안 받아주려고 그렇죠. 그것도 이제 뭐 푸틴이 나름 이제 빌드업을 해왔으니까 일부러 그 우크라이나 전선의 일부 지역을 그것보다 예. 제일 큰 게 러시아에서 가스관이 유럽으로 쭉 들어가잖아요. 영국까지. 그거 크지. 예. 그거 끊으면 다들 겨울에 얼어 죽거든요. 진짜로. 가스 의존도가 워낙 높으니까. 그것 때문에도 함부로 못 움직이죠. 아무튼 뭐 그렇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민주당이 뻘짓을 해가지고 욕을 처먹고 이제 그 와중에 이게 국제적으로 번지기 시작했어요.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레딧에서 네. 레딧에 이제 이재명 발언들이 영어로 번역돼가지고 한국 사람이 올렸겠지. 레딧 게시판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걸로 또 많은 외국 사람들이 욕을 하기 시작했고 국내에 있는 이제 그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이제 이재명 발언을 비판을 했어요. 직접적으로 그 드미크로 포노마렌코 이제 이 양반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신데 27일 날 자기 트위터 계정에 코리아 타임즈 기사를 하나를 리트윗을 했어요.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 관련 발언에 사과한 대선 후보 해가지고 이재명 얘기입니다. 이제 6개월 초보 정치인 이야기 네. 하고 나가지고 페이스북에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이재명이 그 다음날 사과를 했는데 제 본의와 다르게 일부라도 우크라이나 국민 여러분께 오해를 드렸다면 표현력이 부족한 거. 근데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해놓고 그날 또 파주 유세 현장에서 또 똑같은 소리를 한 거야. 지도자만 무지하지 않으면 지도자만 문제만 없으면은 뭐 그런 일 안 생긴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예. 우크라이나 대사가 얼마나 짜증 나겠어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출신 중에 이제 한 명이 또 방송인. 예, 방송인이신데 올레나 시도르 크추크 이름이 네. 너무 어려워. 올레나 시도르 크추크. 모델 겸 방송인이시라고 합니다. 네. 이분이 이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제 올렸는데 원하는 그림만 보여주고 일부 팩트만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 딱 민주당 얘기죠. 그렇죠. 정보에 대한 근거 없이 언론에는 탈을 씌운 가짜 뉴스에 불과하다. 이제 언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MBC 유튜브 채널 이제 MBC 뉴스 거기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렸다가 또 올렸는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이 모델분이 이렇게 이제 인스타그램에 글을 쓴 거예요. 그렇다면 이글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동영상이 내려갔어요 MBC에서. MBC가 민주당보다 조금은 낫네. 근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했는데 네. 일부 우크라이나 시청자가 해당 콘텐츠에 불편함을 느꼈다는 반응을 접하고 영상을 내렸다. 다만 해당 콘텐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다룬 뉴욕타임스 등 외신 보도를 인용해 제작했다며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관계가 틀린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안 다룬 거죠. 맞아. 이것저것 그리고 다 다뤄봐야지 이야기를 하려면은. 사실이 그리고 MBC 사실이 안 틀렸는데 사실 관계가 틀렸어. 그리고 제가 유튜브 이런저런 이제 그 채널들 보면은 주로 이제 군사 관련 채널들 보면 누구도 개전 저기부터 젤렌스키 대통령 무능하다고 욕한 채널은 전 못 봤어요. MBC만 유독 이러네 처음부터. 왜 그럴까? 뭐 아니 그리고 또 다 전부 친 거긴지 모르겠는데 뭐 좀 짜잘한 유튜버들이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뭐 이재명 띄우려는 쪽에서나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띄우려는 의도가 있는 쪽에서나 지금 우크라이나를 비하를 한다고요. 그건 거의 확실해요. 자, 아무튼 이제 이후 민주당도 이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뒤 이제 진화에 나서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모금 운동하겠다고 성명을 $1,000 냈다고 이제 또 $1,000 내려면은 한 $100,000 정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이 없나? 그리고 뭐 갑자기 기부야 기부는. 기부는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돈 그 후원해 달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오긴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대사관 쪽 그 연결만 해주면 되지. 그리고 이제 이재명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랑 이제 화상 면담을 했어요. 그럼 또 $1,000도 기부했고. 근데 하지만 이날 같은 날 윤석열은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직접 면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민주당에서 화상 면담을 요청을 했을까? 만약에 민주당에서 화상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면 민주당이 싸가지가 없는 거고 우크라이나 대사 측에서 직접 안 만난다고 했으면은 우크라이나 대사가 이제 기분이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가 되는데 둘 다 가능한데 뭐 어느 쪽이든 간에 모양새는 안 좋죠. 네, 후자 쪽이겠죠. 아무래도 사실 우크라이나 대사께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죠. 예. 뭐 아무튼 뭐 어느 쪽이든 모양새는 안 좋고 반면에 이제 윤석열은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하나 띄우겠다고 멀쩡한 남해나라 대통령 바보 만들어야 되고 바보도 아닌데 멀쩡한데 진짜로 잘하고 있는데 이게 외교 망치는 거지. 네. 이게. 외교 망치는 거고 이게 지금까지 이재명이 살아온 방법이에요. 누구를 바보를 만들어서 거기에 비해서 자기는 잘한다라고 돋보여야 되고 그게 아니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악이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상관없이 자기 목적에 따라서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논문 자기가 베껴놓고. 그러니까요. 뭐 국정 네. 논문 저런 논문을 자기가 베껴놓고서는 뭐 국정원 타령하고. 맨날 그런 식이지. 핑계 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거나 뭐. 그리고 이 와중에 또 또 해명이라고 이재명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유세장에서 윤석열이 그 우크라이나 비하인데 자기가 한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또 거짓말도 했죠. 아니 그러니까 왜 또 윤석열이 했다고 그래? 자기가 한 얘기를. 뒤집지. 아니 굉장히 새로운 이런 방식은 처음 봐요. 아니 뭐 그 무속도 그렇고 대장동도 그렇고 다 뒤집어 씌우잖아요. 말도 안 되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아무도 없네 민주당에.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우크라이나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진짜 전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그룹과 더불어서 이 대통령을 당선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정권을 재창출을 하겠다는 정당의 정말 한심한 모습을 흔히들 잘 봤습니다. 공무원이 영혼 없는 집단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공무원보다 더 영혼 없는 집단이 민주당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당대표가 이낙연이거나 당대표가 문재인일 때는 정말 유능하거든요. 영혼이 없이 도구니까. 그 도구를 부리는 사람이 이낙연이나 문재인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당대표가 송영길이고 대선 후보가 이재명이면은 천하의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정말 많은 모습을 보여준 네.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김부선표 기자회견 이야기 잠깐 해봅시다. 28일 날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갑자기 하셨어요. 뭐 우리는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네네. 이날 이제 뭐 새로 하신 말씀이 이제 이재명 손톱에 낀 고무떼라 주장하는 검은 얼룩이 있다. 손톱 그 이제 일반적으로 사진 보면 잘 안 보인다. 정말 새로운 증거를 사진은 잘 안 보인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손 클로즈업 사진들이 이제 기사에 나오면서 뭐 그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네. 저는 이제 이게 타이밍적으로 좀 나름대로 이제 의의를 찾아보자면은 지금 이 기자회견하기 얼마 전부터 이제 N번방 추적했던 추적단에서 추적단 박지현 씨 추적단 대표. 네네. 그분이 이제 이재명 캠프에 들어가고 나서 한동안은 그렇게 드러나게 행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며칠 전부터 이제 좀 드러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2030 여성표를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좀 끌어올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김부선 씨가 이 기자회견 한 게 어느 정도는 반영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2030 여성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재명 캠프가 그렇게 페미니즘적이지 않다는 거.
그런 거 말하는 데는 어느 정도 의의가 있지 않을까 싶고 뭐 말이 나왔으니까 잠깐 짧게 이야기하자면 이 박지원 씨가 이제 뭐 요즘 보니까 오늘 밤에도 무슨 TV 그 지원 뉴스도 지원 연설도 한다고 하고 아, 예. TV 찬조 연설. 뭐 그리고 어저께 또 그 트위터에 글 올라온 거 보니까 저기 무슨 여성 그 지지자들 모집한다고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그걸 그 이분은 민주당 그 이재명 선대위의 여성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박지원 씨는 근데 선대위 여성위랑 그 2030 다이나마이트 선대위랑 같이 한대 이거를. 근데 그 2030 다이나마이트 선대위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습니까? 아, 뭐였다. 남혐 여혐 모두 싫어 모두 혐이었잖아. 아, 예, 예, 예. 박지원 씨는 남혐 여혐 모두 혐 하고 같이 갈 수 있어? 그 여혐인데? 박지원 씨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 텐데. 에휴, 참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참 저 양반은 대체 뭘 얻으려고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추적단 활동해온 거는 저도 참 존경스럽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당시에 정말 빡세게 했으니까. 근데 그랬던 게 다 저기 뭐야 본전 생각하는 그런 일이었나 싶기도 하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 보면은. 자 이어서 서초 윤석열 지지 선언 잠깐 이야기해 봅시다. 3.1절 날 있었죠. 이거는 그 서초 검찰청 앞에 이제 우리 19년 가을 겨울에 연락이 했던데 거기서 이제 그 깨시연이 주최를 해가지고 윤석열 지지 네, 깨어있는 시민연대. 그래서 지지선- 이제 주최해가지고 네, 윤석열 지지선언 집회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윤석열 후보도 원래는 마침 원래 못 한다 그랬었죠. 일정이 없었는데 잠깐 짬내 가지고 나와서 짧게 인사를 하고 갔죠. 네. 저 이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 연설 시작 부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이 표현이었죠. 여러분과 제가 중간에 서로 오해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부정부패 없고 깨끗한 바른 나라 만들자고 하는 것에 서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이 대목에서 좀 그 다르게 좀 눈에 띄었던 게 윤석열이 경우가 바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이게 만약에 이재명이 같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중간에 서로 오해도 있었지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저를 많이 오해하셨지만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사실 우리가 윤석열을 오해했지 윤석열이 우리를 오해한 건 없어요. 그렇죠. 예. 윤석열이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를 오해했다면 우리를 잡아 넣으려고 했겠지. 근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렇죠. 윤석열은 그냥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를 그냥 그 사람들 그 자체로 봤을 뿐이고 오해를 한 거는 우리입니다. 여기서 보면. 근데 굳이 나도 오해했다 그런 식으로 말한 거는 그 집회장의 모임분들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좀 바른 사람, 기본이 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라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릇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쉬 볼 수 있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우리가 크게 오해를 했어요, 진짜로. 네네. 조국의 강을 건너면서 큰 수확을 얻은 거죠, 말하자면. 조국이 큰일 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라도 네. 반성할 수 있게 돼서 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물티슈로 세차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아이, 안 하시겠지 이제. 귀찮아서라도 안 하시겠지. 그러면서 이제 이날 또 했던 요 짧은 이야기 중에 보면은 뭐 제가 정부를 맡게 되더라도 여러분의 늘 시민의 깨어 있는 의식으로 이거 이제 노무현 대통령 워딩 이제 인용한 거죠. 네. 저희 정부와 우리 당을 비판하고 견제해 주시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늘 일깨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비판적 지지해 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배포가 크지. 그러니까 그릇이. 네. 아, 몰라 이게 현실 정치를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않아서 좀 더 이상적이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또 지금은 모르겠는데 평소에 식사를 5끼를 하신다고. 그 저기 밥 안 먹으면 대상포진 걸린다고 그러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그릇이 커. 그러니까 비판적 지지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후보인데 사실 우리는 지지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열의하고 싶은 거 다 해를 외쳐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더 세게 외쳐야 되는 순간이 또 금방 올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힘당에 그렇게 내적 친밀감 갖는 거는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진짜로 섞일 수가 없어요 우리하고. 아,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사실 국민의힘하고는 저는 정체성이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께 했듯이 그렇죠. 국민의힘도 언제든지 윤석열 정부, 윤석열 그렇게 할 겁니다. 혹시 당선되면 네. 할 수 있거든요. 하고도 남죠. 남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은 저 인수위 기간 동안에 그 참여정부랑 문재인 정부가 그 여당이랑 여당이 계속 그 불협화음을 일으키면서 실패한 그런 것들을 잘 복귀를 했으면 좋겠어요. 야, 이제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쉽지가 않죠. 그래도. 쉽지가 않아졌죠. 네. 네, 더 쉽지가 않아져가지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한번 작살이 났던 공간에서 그렇죠. 후보가 된 거기 때문에 뭐 아무튼 뭐 지지를 하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그 얘기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외쳐주시면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포는 충분히 커 보이고 그 다음에 적어도 경우는 바란 사람이니까. 네, 이런 타입. 그리고 개념은 있는 사람이니까. 네, 만나기 쉽지 않죠. 이 시국에 개념 있는 사람 정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주당에 거의 없어요. 아유, 우리 정운현 단장님 갑자기 생각이 나네. 자, 이제 이어서 그 3월 3일 날은 또 스페이스 민주주의가 이제 또 윤석열 지지 선언을 했어요. 그 며칠 동안 이제 그 지지 선언 명단을 받아가지고 한 2만 명 정도 줄었던가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네. 이분들 뭐 또 하셨고 그다음에 또 오늘 3월 4일에는 또 민주당 디지털 전략팀이라고 이제 40분 정도가 이제 윤석열 지지 선언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그 다들 대의원급 당원들이시고 그다음에 당에서 이런저런 직책들을 맡으셨던 그러니까 실무자분들입니다. 뭐 유급은 아니고 직원은 아니고 이런저런 이제 그 주로 대소통 관련해서 이런저런 직책을 맡으셨던 분들이 이제 40분이 윤석열 지지선을 하셨어요. 이 디지털 전략팀이라는 게 지금 좀 아직까지 실체가 안 나고 있는데 디소이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디소이가 맞으면 디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디소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어떤 전반적으로 온라인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그 사람들을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부르신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내에서 또 비공식적으로 디지털 전략팀이 있는지는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그 지지의 변으로 말씀을 하신 게 보면은 다 아는 얘기들입니다만은 뭐 경선 과정에서 운동장은 이미 기울어져 세팅이 돼 있었고 그래서 과정은 불공정했고 결과는 불이했다. 사소입도 언급을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은 수신제가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온갖 비리에 쌓여진 그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세우는 꼬라지까지 봐야 됐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이재명 주변으로 반대자들이 죽어나가는 상황도 언급을 하셨고, 그다음에 경선 기간 내내 뭐 사실은 경선 기간 이전부터 있었지만은 그 당원에 대한 고소 고발 그것도 이제 언급을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그 지지 선언문만 놓고 보면 이게 트리거가 된 것 같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이제 그 비하하는 것들 그것까지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변질되고 오염된 민주당을 향해 매를 들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매를 든다는 얘기는 좀 반대예요. 제가 좀 입장이 달라요. 저는 지금 매를 들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 전기톱이나 저기 도끼 같은 거 다 때려부시고 불태운 다음에 새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지. 뭔 매를 들어요. 매 한두 대 맞고 정신 차릴 인간들 같으면 진작에 정신 차리지. 아니 뭐 매를 들던 뭐 전기톱을 들던 뭐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표현이 뭐가 중요합니까? 결국은 투표인데. 중요합니다. 매를 든다 이러면은 만만하게 본단 말이야. 니들 씹새끼들 모가지 다 따버린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야지 좀 섬뜩하지. 얘네 매 한두 번 맞아봤어. 뭐 매 맞고 뻑하면 저기 삼보일배 하는 애들 아니야. 뭐 지금도 또 이재명 찍어달라고 그 저런 삼보일배 하는 놈 나왔더라. 아 진짜요? 네. 어디 이제 지역의원 하나 나왔더라. 지방의원. 지방의회에서 뭐 그러시라고. 그거 하면 집니다.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공천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하지 마십시오. 몸이 안 좋아. 지방의회면은 해야겠네. 얼마 안 남았네. 자 이제 이어서 유시민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네, 유시민 씨, 그 3월 3일 불태우고 있습니다. 어제 토론으로 확 또 뜨기 시작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좀 뻘소리한 거 몇 가지 두 가지 짚어봅시다.
네. 2월 24일 날 MBC 뉴스 외전에 나와가지고 이재명의 강점은 머리가 좋은 거다. 윤 후보는 1000명 뽑을 때 9번 만에 된 분이고 이재명은 300명 뽑을 때 2번 만에 됐다. 거기에서 일단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윤석열은 실적으로 뛰어난 것 같지도 않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시. 네. 사법고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던 때는 이제 사시 그 정원이 1000명 정도로 많이 뽑을 때 이제 많이 뽑을 때였는데도 9번에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팩트 체크가 안 된 소리였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합격했던 게 91년 33회 사시였는데 선발 인원은 당시에 300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재명은 28회를 합격을 했는데 이때도 선발 인원 300명이었고 이재명 때는 300명 딱 채워서 다 합격이 됐고 윤석열 때는 시험이 어려웠는지 오히려 합격한 사람이 287명밖에 안 돼. 더 적네요. 네, 더 적어요. 유민 씨 일단 틀렸고 그리고 봐 구수를 냈으면은 이재명 28회 합격을 했고 윤석열이 33회니까 5회 차이 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재명 28회 때 윤석열도 시험을 같이 봤다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네. 네. 근데 무슨 1000명 뽑을 때 9번 만에 됐다는 말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하고 다녀가지고 이제 그 국힘당 지지 스탠스에 이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어요. 네, 뭐 법치 사회 뭐 어쩌고 네, 저쩌고 네. 뭐 그러기던데. 네. 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네. 두 개로 고발이 됐습니다. 저희 굉장히 조심하고 있죠. 네. 이건 세요. 이게 3천만 원인가 그렇잖아요. 선거법이 세죠. 예. 허위사실 적시 이거 아 허위사실 공표가 네. 허위사실 공표가 3천. 5천 아니야? 3천 5천인가? 네. 예. 자 그러면 이어서 3월 1일 날 다스베이드 나와가지고 엄청 한심한 소리를 했죠. 김어준이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냐라고 물으니까 걱정 안 된다. 대통령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다. 대통령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분이 대통령으로 있다는 것. 만약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대통령 업무도 감당 못할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게 문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은 혼자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국민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 사람을 찾아 네가 이 문제 해결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대화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무슨 근거로? 나는 반대로 딱 그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인물 평하는 근거가 뭐지 대체? 관심법? 겪어봤어? 그리고 김호준은 한때 윤석열을 중심이 있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대통령에 대한 충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강직한 검사고. 야, 오히려 그 말이 사실이었어. 네. 저는 그래서 주진우랑 김호준을 다시 평가한다니까요. 재평가. 백총 사과하십시오. 그러니까 주차장 가가지고 말이야. 뭐 바른 말하는 사람 붙잡고 말이야. 막 인터뷰로 욕보이긴 하고. 아니 근데 바른말 하면 뭐합니까? 주진우 그 남자가 돼가지고 여성 전용 주차장 칸에다가 차나 대놓고 말이야.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공직자도 아닌데. 백광현 총재는 주진우 기자에게 사과하십시오. 그 바른말한 기자를 그렇게 인터뷰로 욕보여서 해야 되겠습니까? 아, 뭐 어쩌다 하나 했네. 그 카톡방 들어가서 이야기할 거야. 그 제보방 거기 들어가서 이야기할 거야. 아이고. 자, 이어서 이제 보면은 뭐 윤석열 후보가 되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못 가고 제자리에서 몸부림치는 상황이 계속될 거다. 그게 이제 이명박근혜 그 통치기간 9년을 집약한 정부가 될 거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년 내로 본다는 얘기는 뭐 1년도 안 돼서 나라가- 탄핵이라도 될 거라고. 아니 나라가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나라가.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 한 말이 좀 한심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까불지 마라면 말폭탄을 주고받을 거고 일본과는 위안부 합의를 다시 되살리는 쪽으로 갈 거다. 이것도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뭐. 일본 아사히 맥주를 마실 수 있고 일본 유니클로를 입을 수 있다. 입을 수 있어. 지금도 마실 수 있고. 열받아서 촛불 켜고 국민들이 광화문 나가면 차벽이 세워질 거다. 이게 됐으면 우리 서초 때 다 죽었다니까 이 사람아. 아이고 참.
검찰청 앞에서 그렇게 모욕을 주고 별 지랄을 다 했는데. 아니 우리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아니 지금 뭐 아사히 맥주 다 팔고 있는데 뭐. 그렇죠. 뭐 그렇기도 하고. 구하려면 구할 수 있고 유니클로 매장도 완전히 다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광화문 나가면 차벽이 써졌거든. 이건 진짜 근거 오히려 우리가 이제 되칠 수 있는 거지 충분히. 그렇죠. 우리 윤석열 억울해 존나 이끌어봤는데 반응도 안 하던데. 우리 심지어 아크라포트 앞에 가서도 막 지랄 떨었잖아. 아 그때는 그래도 그 다른 일반인들이 많이 사니까 조용히 했죠. 조용히 지나갔지. 근데 그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로만 해도 얼마나 짜증나요. 그런가? 난 겁나서 이재명 아파트 근처에 못 가겠어. 거기 가서 피켓팅 하라 그러면 할 자신 없어. 뭐 전문가 쓰면 된다고 하는데 전문성을 구별할 능력 안 된다. 밑에서 대통령 놀이를 시켜줄 거다. 실제 국정은 밑에서 갖고 놀 것. 말하자면 이제 그 비선실대가 최순실. 생겼다. 예. 예. 문고리 3인방 뭐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본 여론조사는 헛것. 여론조사를 본 게 아니고 여론을 본 게 아니고 조사를 본 거다. 에라 이 양반아. 참 한없이 추락합니다. 요즘 보면은. 어제 토론에서도 보면 또 어제 토론 좀 보다가 도저히 못 보겠어서 말하는데. 그 100분 토론이죠. 원희룡 네. 전 지사하고 토론한 거. 그러니까 스탠스를 세우기를 유시민은 자기는 민주당 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원외에서 이제 바깥에서 들여다보는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밀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평론가적 입장으로 말을 하겠다. 근데 원희룡은 캠프 총괄이잖아요. 원희룡이. 그러니까 당신은 캠프 내부 사람이니까. 내가 더 객관적이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뭐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원희룡이 뭔가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던지면은 유시민은 나는 모른다. 나는 외부 사람이야. 그런 거 모른다. 야. 대답을 회피하면서 비판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얍삽하다. 네, 정말 비열하고 애초에 그럴 거면은 토론을 왜 나왔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민주당 야. 대표로 다른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지. 패널 선정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유시민이 민주당 대표로 나간다고 수락을 했으면은 그런 입장을 취하면 안 되는 거죠. 비겁한 거죠, 되게. 그러니까. 그래서 토론 한 5분 보다가 너무 비열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보겠어서 줬갔어요. 포기를 했는데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전국 그때 전용욱이랑 싸우던 유시민 기억하십니까? 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유시민이 정말 막 눈에 핏발이 서가지고 그랬었죠. 전용욱이 막 심하게 노무현 대통령 비아냥거리고 인큐베이터 운운하면서 비하하고 그랬었거든요. 미숙하다고. 그때 이제 비열한 인용이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싸우던 그런 결기 있는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한 20년 지났더니만은 상꼰대도 그런 상꼰대가 없고 비열해도 그렇게 비열한 인간이 비열한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텔레비에 또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유시민의 본성이 원래 그랬는지 아니면은 이재명 묻어서 그런 건지 저는 이재명 묻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 옆에 있을 때는 사람 꼴은 했잖아.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도구로 쓰여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정치들은 도구로 쓰이기에 적합하지 누군가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참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 보는데 그러니까 그 실시간으로 보다가 포기하고 나중에 이제 토론 끝나고 나서 그 달락달락 편집해놓은 것들 있는 거 그것들만 좀 봤는데 스트레스 쌓여서 못 보겠더라고 진짜로. 아니 뭐 진짜 놀러 온 것 같더라고 사람이. 네. 뭐 무슨 술 한잔 하고 온 것 같기도 하고 진짜로. 그러니까요. 태도가 이상하고 예. 그래가지고. 옛날 100분 토론에서 네. 그러니까 총선 때였나 뭐 대선 때였나 모르겠는데 그 당시 새누리당 쪽 패널이 네. 폭탄 좀 마시고 와가지고 그런 적 있죠. 태도 되게 이상해가지고 네, 네. 문제에 대해서 시끄러웠던 적이 하나 있는데 네. 그거랑 견줘봐도 뭐 손색이 없더라고요. 이제 김용민 이야기 또 해봅시다. 잠깐. 네, 이분 큰 일도 해주셔가지고 네. 이제 뭐 3월 2일날 페이스북에 그분 뜬금없이 왜 이런 소리를 하나 몰라. 좀 더럽더라고. 혼자 띵 받은 것 같은데 이거는 네. 이재명의 정권가 문제인가?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은 어떤가? 블라블라블라. 박정희는 또 어떤가? 블라블라. 전두환은 어떤가? 뭐 이명박은 어떤가? 박근혜를 뽑았는데 어떤가? 다 이제 뭐 그 범죄 기록이 있고 문제가 많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틀렸습니다. 전두환은 재임 기간 동안에는 전과는 없었어요. 아 그러네. 퇴임하고 나서 전과자가 됐지. 그 퇴임하고 나서 전과자가 됐죠. 네. 예.
그 전에 이제 사실 전과 있었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 싶긴 한데 뭘로? 그 내란선동 그건 전과가 아니죠. 거기서 그 털고 손 털고 갔잖아요. 성공한 쿤데타는 내란이라 볼 수 없다. 그걸로 털고 갔잖아. 전두환은 전과 없었을걸요, 대통령. 그러니까 없었는데 일단 죄는 있었다 이거죠. 전과로 이제 되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제 이재명의 전과가 문제인가라고 김영민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지. 이승만 전과는 이승만 전과가 없지 않나? 일제 때 있었어요. 감옥에 들어간 적 있으니까. 아 그래요? 네. 그건 또 일제니까. 네, 독립 양아치 짓을 했어도 어떻게든 독립운동 하다가 감옥 들어가게 했으니까. 박정희는 빨갱이짓 하다가 감옥 간 적 있고. 그렇죠. 아무튼 뭐 그러면서 전임들 그러니까 국힘 쪽의 전임 대통령들 보면은 다들 전과가 있는데 대통령이 됐다. 뭐가 문제냐 그러는데 그걸 지금까지 문제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명도 문제지. 이재명의 전과도 문제인 거지. 다 문제가 있으니까. 왜 이재명 갑자기 왜 예외로 두고 싶어 하는 거냐고. 그러면은 김영민은 이명박 찍었어? 박근혜 찍었어? 아니잖아. 안 뽑았잖아. 걔네도 전과 있고 부정하고 그러니까 안 뽑았잖아. 이명박이 민주당 당적을 달고 대선 후보로 나오면 안 뽑아야죠. 안 뽑아야지. 그렇죠. 경선에서 떨고 해야지.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다음 문장이 크게 문제가 되는데 이재명의 경제자 윤석열은 검사를 했으면서 정육을 포함 런천 미트. 이놈 짜친다 진짜. 정육. 스팸 아니고 런천 미트입니다. 네, 정육을 포함해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이런저런 수사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되며 검찰 조직을 동원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우리가 TV로 본 바이다. 그러니까 이 부인인 김건희 씨로부터. 네,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TV에 나오지 않았어. 네. 이 이야기들은. 네. 열린 공간 TV 같은 거나 나왔으면 나왔지. 그냥 그렇죠, 뭐. 그냥 네. TV라고 하면은 우리도 TV지. 자, 다른 역대 대통령들의 사익을 추구하려던 참담한 범죄 이력 또는 흠결 어린 자체는 괜찮고 공익을 실현하다 달게 된 공익을 실현하려다 달게 된 이재명이 음주운전이 무슨 공익이야. 미쳤어. 검사 자칭 음주운전이 무슨 공익이냐. 자 아무튼 이제 여기서 크게 문제되는 게 이제 김건희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된다. 이제 이거는 사실 심각한 문제죠. 이게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정대택 씨. 예. 저는 서초 집회 때도 정대택 씨 말 안 믿었어요. 그때 박수 안 쳤어 나. 그 양반 단생을 나서 이야기할 때 씨발 존나 사짜 냄새나는데 저런 사람까지 끌어들여야 되냐? 그냥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비판할 거 많은데 왜 저런 사람 이야기까지 들어야 되냐? 난 그랬었거든. 어쨌든 그분의 그거는 증명되지가 않아요. 오늘 그 윤가피님도 같은 말씀 하셨는데 네. 정신에서 한 번도 그 정대택 씨 이야기를 안 다룬 게 이걸 어떻게 그 크로스 체킹해 볼 방법도 없고 신빙성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아예 다루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예전에 막 줄리 이야기 한창 나돌고 할 때 서초에서도 그때도 그런 얘기는 그냥 아예 귀담아 듣지도 않았거든요. 제껴놓고 그냥 욕할 거 많았잖아 당시에. 그냥 우리 명분 하에서 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잖아. 그냥 강압 수사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충분하잖아. 근데 굳이 그런 것까지 근거도 불명확한 거 그런 것까지 굳이 떠안아야 되냐고. 그럴 필요 없다고 난 생각했었거든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이제 그 논란이 일자 성상납 대목은 삭제를 하고 죽을 때를 지은 것 같아. 대선까지 묵어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됐어요. 비아냥되면서 이거 당시 지적하신 분을 이제 대리로 공격해달라 그런 식의 뉘앙스도 있었고 말하자면 자기 팬들한테 그러니까 저런 듣보잡이 나같이 100만 달이 팟캐스터한테 지금 깝친다. 대신 좀 패달라 그런 뉘앙스로 이제 글을 썼어요. 아무튼 근데 그리고 이제 SNS 절필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하루 만에 재개를 했어. 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러고는 한다는 소리가 제가 김건희 씨 둘러싼 이런저런 추문을 엮어 그냥 이제 소문만 듣고 성상납 이야기를 던지는 걸로 보이냐. 그러니까 뇌피셜이 아니다. 네. 근거가 있다. 네, 이 얘기잖아요. 증거가 기록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정대택이거든 100%. 그거밖에 없거든요. 네. 그거밖에 없어요. 좆됩니다 김용민 씨 이러다가. 자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오늘
3월 4일 이제 홍정민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이제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방송인 김용민 씨가 무건선언 하루 만에 약속을 깼다. 심히 유감스럽다. 아무리 선거 때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정치에서 지켜야 할 선이 있다. 그러나 김용민 씨는 정치가 지켜야 할 선을 무너뜨리고 선거를 진흙탕에 밀어 넣으려 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축제해야 할 대통령 선거와 국민의 관심과 참여에 찬물만께 없는 결과를 낳고 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언행이 우리 정치 나아가 우리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될지 진지하게 성찰하길 바란다. 김용민 씨는 대선까지 무관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 말고 네. 전날인가 네. 더 세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선대위 분 중에 네. 페북으로 네. 막 국민의힘 뭐 세작이 아닌가 맞아. 의심된다고 아마. 저 새끼 쫓아내라고 막. 아 근데 저 이렇게 근데 좀 반응을 보고 나서 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좀 민주당 쪽 분위기가 이렇게 좋지는 않아서 네. 나쁜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도 뭔가 이 핑계거리를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김용민 쪽으로 확 틀어버린 거 아닌가? 희생양을 삼는 거지. 어. 어느 정도 그럴 수 있죠. 너 옛날 2012 총선 때도 그러고 그렇지. 어? 야 이 대선을 망치려고 막말로 두 번이나 말아먹냐고 그럴 수 있지. 야 근데 그러지 마라 진짜. 그러지 말 것을 뭐 일단 이 말만 놓고 보면 맞는 말이잖아. 근데 말만 놓고 보면 네. 맞는 말인데 그래도 이 지분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하고 싶은 게 뭐 하고 싶은 말이 이 만말을 옛날에 좀 하지. 김용민이 한참 똥파리 거릴 때. 하긴 예. 어. 그때 하지. 그때 했어야지. 예. 이동경이 똥파리 걸고 김용민이 똥파리 거릴 때. 야 니들 씨발 우리 당원한테 그딴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누구 하나라도 나서라도 그 얘기를 해줬어야지.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이제 사전 투표한다고. 야 사전 투표한다고. 자 진짜 표 하나에 목숨 건다. 뭐 진짜. 민주당이 지금 와서 막 그 맞는 말 해도 하나도 맞는 말로 안 들려요.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행동으로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한 현수막 사건 요거 잠깐 이야기를 해봅시다. 요거 오늘 정치 신세계에서 다루셨는데 요 얘기는 진짜로 널리 퍼져야 될 얘기라서 네. 저희가 얼마나 더 퍼뜨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자, 올해 1월 초에 이제 전국 주요 도시에 수백 개의 현수막이 달렸습니다. 이 이제 현수막 내용이 보면은 네 가지 캐치프레이즈로 걸렸는데 국민을 위해 여야 모두 후보 교체하라. 선진국 수준에 맞는 대선 후보로 교체하라. 정과 사법 내놓은 민주당 지선 총선 국물도 없다. 민주당, 국힘당 모두 후보 교체하라. 네 가지로 현수막이 걸렸어요. 뭐 굳이 따지자면 민주당 지선 총선 국물도 없다. 이거 민주당명이 들어가가지고 민주당, 국힘당. 아니 잠깐만. 정과 사법 내놓은 민주당, 국물, 지선. 국물 요거 하나는 살짝 태클 걸려면 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제 진짜 내용이 좀 그러네요. 네, 근데 아리까리하네. 근데 좀 나머지는 그냥 그 올해 이렇게 아직 그 우리가 윤석열 착즙하기 전에 네네. 이제 다들 이제 여야 후보 다 교체해라. 이쪽은 홍준표 나오고 우리는 이낙연 나오고 저쪽은 홍준표 나와라.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현수막 거신 분이 이제 그 지금 조사받고 있다는 거는 뭐 그 경찰 조사받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 이게 그 이제 이재명 지지 측에서 고발을 한 게 아니고 인지수사. 네, 무한 경찰서가 인지수사를 한 거라고 해요. 네 맞아요. 이게 보면은 그 집중 단속 기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보면은 함정수 같은 거 많이 합니다. 실적 올리려고. 대표적인 게 총포 단속 기간. 네. 총포 단속 기간에 어떤 함정수를 하냐면은 저기 인터넷 장터 같은 데 뒤져가지고 그 성인용 비비탄 총 있잖아요. 네. 그거 거래를 가짜로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현장 딱 가가지고 보면은 요즘 안전 규정이 있으니까 앞에 이렇게 실총이 진짜 총이랑 구분된 게 오렌지색 같은 걸 이렇게 티나게 칼라 파트를 달아주고 그런 걸 하거든요. 그다음에 파워도 규정에 맞춰야 되고 그런 게 있어. 그거 안 돼 있으면 다 잡아오는 거야. 근데 그거 한번 하면은 막 건수 몇백 건씩 건질 수도 있거든요. 경찰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지금은 소문나서 많이 안 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식으로 함정 수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 단속 기간에 보면. 네. 근데 지금 선거철이잖아. 선거철에 선거법 사본 잡는 것도 실적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아니면은 이 무한경찰서 서장이 이재명 지지자일 수도 있고.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현수막 거신 분을 경찰 조사를 하면서 게다가 뭐 그 후원금 보내신 분들까지 네. 전부 이제 휴대폰을 이미 제출을 원래 경찰서에서 이미 제출을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휴대폰을 이제
받아서 조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미 제출을 강압적으로 했다고 해요. 말씀에 따르면은 되겠지. 네. 경찰서 가서 조사받으면 사실 저도 조사받아본 적 없지만은 만약에 가서 반다 그러면 쫄아가지고 판단도 제대로 안 쓸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섭잖아요. 일단 경찰서 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핸드폰을 뺏기다시피 그렇게 제출했고 그저 핸드폰 카톡 뒤져보고 뭐 그 통장 입출 기록 딱 보면 쭉 나오니까 그걸로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단순 입금자도 계속 소환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관련해서 이제 그 법적 그 지원이 필요해 보이고 변호사가 필요해 보이고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그 윤가피님께서 이제 그 후원 계좌를 오픈을 하자고 그렇게 제의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체국 계좌로 이제 후원 계좌가 오픈이 됐습니다. 네. 나이브 TV 블랙아웃 BC입니다. 금요일 날 녹음을 할 때 무한 현수막 사건 변호를 위한 모금 계좌를 녹음을 했었는데요. 3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 정도에 윤가피님이 올린 트윗을 보면 그 모금액이 다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으로 모금액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 공지 삭제하셨다고 하셔서 저희도 방송에 계좌는 남기지 않고 편집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관련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이낙연 후보님이 이제 선대위 총괄 맡으시고 나가지고 그 이재명 지지자들 이제 반대자들 고발한 거 좀 취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지금 관련해서 고발 취한 건수가 8건밖에 안 된대요. 다 찾으면 다 나오는데 제대로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소리지. 그 말씀도 말씀뿐이고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뭐 예상은 했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그렇긴 하죠. 네. 네. 크게 기대는 안 했었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모습 보일까 했는데 역시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선거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은 투표 전에 저희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고요. 일단 투표 이후에 당연히 다음 주에도 녹음은 일단 할 겁니다. 네, 다음 주는 할 겁니다. 다음 주는 하고 저희 이제 뭐 계획을 말씀드리자면은 다음 주로 이제 시즌 2는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한 주 정도 재정비 기간 갖고 뭐 그렇게 길게 쉬지도 않을 거고 한 주 정도 쉬고 아마 3월 말쯤에 시즌 3로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에 네. 예,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에피소드에서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주간 이슈 다룰 게 없으니까 좀 널널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은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한 주도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사전 투표를 안 하셨을 테니까 네, 수요일 날 투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